옛날 옛적 산과 강이 펼쳐진 고요한 마을에 노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한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선생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유명했습니다. 진선생의 일상은 무의, 철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마을은 곧 범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며 재빨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누구는 둑을 쌓자고 하고 다른 이는 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 선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맞춰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 선생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물길을 막으려는 시도 대신 물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길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연을 막기보다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진 선생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강의 흐름을 관찰하고 마을이 범람하지 않도록 물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 선생의 조언대로 그들은 물과 맞서려 하지 않고 물과 함께 춤을 추듯이 자연의 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물이 흐름을 따라 임시 경로를 만들고 큰 피해 없이 강물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지자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했습니다. 진 선생의 무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진 선생의 지혜를 더욱 존경하며 그가 가르치는 무의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성취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감으로써 삶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필요할 때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세대를 이어 마을의 지혜로 남아 누구에게나 그들의 삶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태계 이황이 열렬한 제자였던 젊은 학자 이가 있었다. 그는 느리기호발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하지만 엄격하고 난해한 철학적 이론에 대한 이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잔치를 찾아갔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론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방법을 고심하더니 젊은 학자는 과감히 나섰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이와 기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파이 이야기라는 전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궁금증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옛날 옛적 이 마음에서 나온 파이라는 맛있는 빵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는 우리들 모두가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고 주장되었죠. 이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원리, 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바로 비법의 묘미였죠. 이 비법이 있어야만 파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파이의 맛과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였습니다. 기는 이 비법을 따라야만 맛있는 파이로 발현되었죠. 청중들은 빵 얘기에 귀가 쫑긋하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죠. 비법이 없으면 파이를 만들 수 없고 기가 없으면 아무리 비법이 훌륭해도 맛은 볼 수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파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비법이지요. 이 비법이 먼저 존재하고 실현되어야 기라는 다양한 맛과 향이 따르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법을 찾고 따를 수 있는 것이요? 젊은 학자는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과 선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요. 청중은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웃음과 박수로 그의 설명을 환영했다. 그날 이후 이 젊은 학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우아하고 맛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기호발설을 보고 느끼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했다. 이렇게 태계 이황이 이기호발설은 맛있는 파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결국 이 젊은 학자는 과거의 지혜를 현대까지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율곡이 선생님을 찾아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와 기의 조화가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율곡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손에 들고는 그에게 떠오른 기발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단다. 형은 이름이가 였고 동생은 기였지. 형이 는 원리와 이치를 중시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었어. 그는 늘 책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었지. 반면에 동생 기는 감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활발한 청년이었어. 그는 농사를 짓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대높은 가치를 두었지. 어느 날 이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며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깨닫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 순간 동생기가 뛰어들어왔다. 형, 나랑 같이 마당에서 연 날리게 하자. 오늘 바람이 아주 좋아. 하고 외쳤지. 형이 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연 날리는 것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지. 바람이 솔솔 불고 맑은 하늘 아래 형이와 동생기는 함께 연을 날리기 시작했어. 형은 연의 형태와 날아오르는 각도를 세심하게 살폈고 동생은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즐거움 속에서 연을 조정했지. 그리고 그 순간 형이는 깨달았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 것을 말이야. 이는 동생에게 말했다. 맞아, 연은 단순히 바람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과 함께 춤을 춰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와 기의 조화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로구나. 이 이야기를 마친 율곡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치에 터잡아 현실의 길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율곡 2기호발설을 연 날리기라는 일상적인 예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날의 수업은 그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간과 공간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카를로스는 항상 구름 낀 날씨가 지속되는 날이면 마을 광장에 나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종종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다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았던 젊은 소녀 엘렌이 카를로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법사님, 왜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부르나요? 카를로스는 엘렌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는 칸트라는 철학자를 들어본 적이 있니?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엘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칸트는 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잡혀있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단다. 이 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경험을 재구성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엘렌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아,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 카를로스는 지팡이를 들어 광장의 모래 위에 복잡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경험을 표현한 거란다. 그는 이번에는 그 도형 위에 원을 그리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틀이야. 이 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도형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엘렌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 카를로스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경험을 재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야 하지. 엘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렌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하며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마을이 작은 철학자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런 엘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준비된 틀을 통해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카를로스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탐구하게 되었습니다.